보석감정사 국가기술 자격대비 보석학 일반의 강의를 맡고 있는 배태수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10강의 강의를 마치게 되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의 이제 이 수업들은 유기질 보석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무기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보석학에서 유색 보석을 구별할 때 무기질 보석과 유기질 보석 두 가지로 나누는 경우를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보석은 이제 무기질 보석 광물이 되겠고요. 이 유기질 보석에 포함되는 보석 종류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하는 방법은 유기질 보석은 생명체와 관계가 있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보석이다, 생성되는 보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보석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생각해 보면 호박이라든지 산호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보석이고요. 또 우리 코끼리의 상아도 마찬가지로 유기질 보석의 범주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엠버와 산호, 그리고 이제 수정, 오팔, 그리고 유기질 보석의 마지막 보석인 진주까지 해서 대단한 10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각각의 보석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서 진부 판별이나 또 기타 처리석에 대한 부분까지 총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10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엠버라고 하는 보석은 보통 기원전 약 3천만 년에서 5천만 년 전에 침엽수의 수지가 화석화된 그런 이 보석을 엠버, 호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재밌게도 문지르게 되면 또 이 마찰 전기성을 갖고 있어서 보석학에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 중에서 특징을 먼저 하나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이 낮은 보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이 광물들은 이 암석, 돌의 종류들이고 그런 종류다 보니까 물과의 어떤 비중의 비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무거운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루비 사파이어라고 하는 이 커런덤이라고 하는 비중이 이 4 정도 됩니다. 물보다 4배 무겁다는 얘기인데, 이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은 숫자로 얘기하면 약 1.0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물에는 가라앉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수영할 때 바닷가에서 수영하면 좀 잘 떠서 수영이 잘 된다. 그 이유는 이 바닷물 안에 소금이 포함되어져 있고 일반적인 물보다 비중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포화 상태로 이 소금물, 포화 염수를 만들게 되면 대략적으로 비중이 1.12에서 1.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감별할 때에는 가장 좋은 감별 방법 중에 하나가 포화 염수에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금물에 이 호박을 집어넣어 보면 떠 있을 때, 부유할 때는 천연 호박이 되는 거고 가라앉으면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언뜻 생각할 때 플라스틱은 되게 가벼운 물질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플라스틱은 물보다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물에서 가라앉게 되고요. 또한 포화염수에서도 대부분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별 포인트로 이제 삼고 있는 그런 이 호박의 아주 중요한 검사 이 방법이 되고요. 호박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금패라고 하는 그 호박의 종류고요. 밑에 있는 이 호박이 밀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금패는 누렇고 투명한 종류들을 우리가 금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간 밀키하게 탁하게 나오는 것들을 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패는 전체 호박 생산량 중에서 약 10에서 한 15% 정도가 되고요. 이 밀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호박이 이런 밀화 형태예요. 한 8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설명드린 이 포화염수에서 검사했었을 때 떠 있는 호박과 가라앉아 있는 이 플라스틱의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호박 원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침엽수의 수지가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화석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채굴 하게 되면 저런 호박의 원석인데, 예전에 이제 발틱 해안 쪽에서는 바닷가에서 호박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걸 채로 건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떠다니는 호박은 없고요. 다 이제 우리가 이 채굴을 해냈고, 가장 많이 이제 러시아나 발트해안 쪽에서 호박이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됩니다. 또 폴란드, 동유럽 지역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 호박을 이용한 장신구는 저쪽 그 동유럽이나 뭐 러시아라든지 그쪽 부근 쪽에서 굉장히 많이 또 이 호박을 이용한 조류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경도는 2에서 2.5니까 우리 보석의 경도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경도입니다. 그래서 이 보관상이나 취급상의 유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보석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비중 수치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 보석의 크기가 굉장히 크더라도 중량이 별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이 호박 보석을 좋아하는 이유가 큰 크기의 볼륨감을 원하면서도 가볍기 때문에 착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보석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동양권에서는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호박이라는 보석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죠. 또 한복의 마고자 단추로도 이 호박 단추를 이제 사용을 했었었고요. 우리의 이제 근접해 있는 중국에서도 호박은 굉장히 많이 이 선호하고 있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결혼할 때 예물로 이 한복에 놀이개를 다는데 그 놀이개 삼작이라고 하는 게 비치, 산호,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세 가지를 조각을 만들어서 놀이개에다 매달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착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비치, 산호, 호박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석이 뭐예요? 라고 하면 비치, 산호, 호박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질 보석에서는 호박이 굉장히 우리한테 가깝게 있는 보석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그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은 이 열 처리를 보통 많이 하게 됩니다.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좀 투명도를 높일 수가 있겠고요. 색깔도 이제 좀 더 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기포라든지 공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 원반상의 균열 같은 선스팽글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특히 저런 이제 그 선스팽글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당산무늬 호박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당산이라고 하는 건 당나라 우산 모양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름이 붙여졌고요. 금패 일종입니다. 아까 제가 구별해드렸죠. 누렇고 투명한 종류일 때는 금패, 탁한 종류일 때는 밀화. 두 개의 보석의 가치는 선호도의 차이지 금패기 때문에 비싸고 밀하기 때문에 싸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금패는 금패 나름대로의 가치 기준에서 어떤 퀄리티로 나오냐가 중요하고요. 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선호도에 따라서 갈릴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주라기 공원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서 호박 안에 모기의 그 안에 그 피에서 DNA를 추출해서 공룡을 만든다는 그런 설정으로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마찬가지로 호박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곤충 내포물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상해 보시면 돼요. 나무에서 송진이 흘러내리면서 그 주위에 있던 뭐 곤충들을 같이 감싸면서 이제 이 밑으로 스며들게 되고 그게 이제 완전한 진공 상태가 되면서 그 안에 있는 곤충이나 식물들이 부패되지 않고 완벽한 상태로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박에서는 뭐 전갈이나 달팽이나 도마뱀이나 굉장히 큰 크기의 이 곤충이나 동물들이 발견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게 원형 상태로 잘 보존이 되게 되면 그 상태로 해서 이제 거래가 되고 가격 상승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런 보석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될 것은 이 호박의 연도수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00만 년 이하 정도의 연도를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코펄수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호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좀 연한 호박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는 걸 이제 우리가 호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코펄수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스팔트의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석용으로 이 코펄수지를 호박처럼 이 모방해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 이 코팔수지도 호박의 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화염수 실험을 하게 되면 뜹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석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포화 염수 실험이 호박을 감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실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여지는 건 이제 바로 이 선스팽클 원반상의 균열과 곤충 내포물을 여러분들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하나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 요즘은 모조석에서도 곤충들을 임의로 집어넣어서 모조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감별하기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첫 번째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포화염수 실험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확대 검사를 하게 되면 곤충들이 이제 만약에 죽어 있는 상태로 감싸졌을 때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호박으로 감싸지게 되면 완전 진공 상태가 되기 전까지 움직였던 그런 흔적들이 잔재로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굽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좀 움직였던 그런 뭐 물결이 지나가는 그런 흔적들을 관찰해서 천연 호박인지 천연 호박이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텀블드 형태 그냥 광만 낸 거고요. 놀이개나 마고자 단추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주요 산지는 이제 폴란드나 러시아, 발틱 해안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엠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일명 제제 호박, 프레시디 호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호박의 원석을 우리가 이제 깎아내고 나면 나머지의 조각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조각들이 좀 이제 아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 같은 데다가 호박을 넣고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다시 결정화 작업을 하는 것을 이 제제 호박, 엠브로이드 호박 또는 프레시디 호박 이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데 이런 호박들은 천연 호박에 비해서 색깔이 좀 어두운 게 특징입니다. 이 약간 어두운 갈색감을 띠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조각들을 녹였다가 다시 누른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기포들이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 안에 내포물이 눌려져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약간 색감 자체가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바로 녹여진 부분과 녹이지 않은 부분의 어떤 그런 명암의 차이, 농도의 차이, 그다음에 기포에 눌린 자극들 이런 것들이 엠브로이드 호박의 특징이고요. 시중에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연 호박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조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하진 않았는데 다만 플라스틱이나 이런 모조석으로 아주 액세서리에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은 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부분의 보석들은 캐럿당 가격으로 거래를 하지만 이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은 그람당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박과 이제 이어서 이 코럴이라고 하는 이 산호는 산호의 필립곤충이 화석화돼서 만들어진 보석이 바로 이제 산호가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산호의 원목 형태를 그대로 살려서 이제 조각을 한 그런 작품을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이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기질 보석이어서 그 각각의 선 라인들이나 또 캐비티 공열 같은 것들이 이 산호의 이 내포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도 자연스러움으로 이제 살리게 되고요. 주요 성분이 이제 CaCO3 탄산칼슘입니다. 그래서 이 탄산염 보석들은 산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제 산호의 굴절률이 1.486에서 1.658 굉장히 극심한 이중굴절 보석인데 보석 자체가 어쨌든 유기질 보석들은 내구성이 뛰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주요 산지는 뭐 지중해 지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대만 지역이라든지 또 이 산호초가 자라는 지역들에서 산호필충이 이 화석화되는 지역이면 산호를 우리가 채굴할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채굴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고요. 좀 일부 이제 몰지각한 이 스쿠버 중에 이 산호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왕왕 발생이 돼서 지금은 이제 산호를 채취하는 걸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이 산호 같은 경우에 함부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국가의 어떤 그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일정 부분에 한해서 왜냐하면 한 번 훼손되고 나면 그 산호가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게 바로 이제 산호가 되겠고요. 지금 보여지는 산호가 이제 뭐 대표적인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적산호입니다.
산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색깔이 어떤 건가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붉은 색깔을 꼽고요. 그런 붉은 색깔 중에서도 가장 좋은 색깔을 우리가 일명 부를 때 블러드 코랄이라고 얘기한다. 피사노라는 표현을 좀 약간 좀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피사노라는 표현보다는 적산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뭐 홍색을 띠거나 백색을 띠거나 하는 산호들은 이 적산호에 비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가장 완벽하게 산호에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형태는 어떤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원형을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반구형의 캐보션보다는 원형의 산호가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합니다. 당연히 크기가 크면 클수록 색깔이 붉으면 붉을수록 아주 좋은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거래할 때는 이 국내에서는 돈당 거래로 합니다. 한 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돈 그러면 귀금속에서 금의 중량을 얘기할 때 옛날의 중량 단위로 한 돈이면 3.75g입니다. 3.75g인데 이 산호도 돈당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돈, 뭐 두 푼, 뭐 3리 이런 식으로 단위가 줄어드는 단위죠. 그래서 그런 단위로 거래해서 이 무게당 거래를 했던 그런 보석이 되고요. 이 흑색의 흑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블랙 코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흑산호는 이제 유기질 산호예요. 탄산연 산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 CaCO3가 주 성분으로 만들어진 산호 같은 경우는 백색이나 홍색이나 적색의 어떤 물리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흑산호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질 산호에서 이 적산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대신 이제 블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은색의 보석들하고 구별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데 검은색 보석들이 어떤 게 있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서는 헤마타이트, 뭐 오닉스 이런 뭐 또 투어멀린의 이 흑색으로 나오는 스콜이라고 하는 그런 변종들이 있습니다. 다들 육안으로 보게 되면 검은색이에요. 하지만 헤마타이트 같은 경우는 금속 광택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구별하는 데 뭐 어려움이 없고요. 오닉스나 투어멀린 같은 경우는 사실 산호보다는 광채가 훨씬 좋습니다. 굴절률이 높아서. 대신 검은색으로 나왔을 때 조금 혼동할 수도 있으니까 이 흑산호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그림에 보면 이 나무태와 같은 그런 이 성장 구조, 줄무늬 같은 구조가 이 흑산호의 특징입니다. 주로 하와이 지역에서. 그래서 아마 하와이 여행 그 특산품 지역에 가면 이런 흑산호들을 전문적으로 파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흑산호를 여행 갔다 이렇게 구입해 오신 분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주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보석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산호의 그 자라난 그 원석을 그대로 광만돼서 지금 이제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이 산호라고 하는 보석의 이 천연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공혈입니다. 이 공혈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캐비티, 폴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뭇가지가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나무의 주 기둥에서 그 나뭇가지를 우리가 딱 뜯으면 옹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파져 있는 것들이 천연 산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산호의 성장한 흔적, 섬유상처럼 이 선적인 구조로 나타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천연 산호의 결정적인 내포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호의 색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염색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염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산 종류로 이제 이렇게 닦아보거나 체크해봐서 거기에 붉은색이 묻어나오는 것들을 확인해서 염색 유무, 처리 유무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요즘은 이제 표백시켜서 흑색의 산호로 만드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처리석이라고 하면 아주 조악하게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든 그런 물질들이 있고 요즘은 조금 이제 뭐 이 비슷한 재질, 뭐 다른 종류의 천연 보석으로 이 산호의 색깔을 염료를 투입해서 비슷한 이 천연 산호처럼 꾸미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통상 뭐 천연 산호가 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보석은 우리가 이 수정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수정은 이 특성을 제가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2월의 탄생석으로 쓰이고 있는 건 바로 수정 종류 중에서 이제 자수정이고요. 이 굴절률의
수치가 1.544에서 1.553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유리광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보석이 되겠고요. 수정 안에는 여러분들이 자수정, 황수정, 자황수정, 백수정, 거기에다가 이 뭐 어벤츄린 퀄츠, 로즈 퀄츠, 밀키 퀄츠, 스모키 퀄츠 이런 식으로 변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름들은 이제 조금 하나씩 기억을 해두셔야 될 텐데 이 표준 경도, 모수 경도 수치로 수정이 7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구성 성분으로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게 SiO2고요.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면 약 74.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 같은 것들이 경도가 6.5에서 7 정도가 되기 때문에 보석의 경도가 그걸 넘어가야 외부의 먼지나 이물질에 훼손되는 확률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례로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동차를 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의 표면이 광택을 내고 거기에 페인팅이 칠해져 있는데도 많이 긁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가 먼지가 이렇게 묻어 있는데 우리가 물로 세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닦게 되면 결국은 돌로 긁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건 또 하나 어디에서 또 보실 수가 있냐면 안경을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제 착용하시면 이 안경에 이렇게 스크래치나 흔들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부딪혀서 생긴 것이 아니고 먼지가 묻어 있는 상태를 안경 닦는 정도로 닦다 보면 그 표면에 이제 상처를 내게 됩니다. 유리의 경도는 5에서 5와 2분의 1이고 먼지의 경도가 6.5에서 7이니까 당연히 상처를 내죠. 그래서 보석의 내구성이 7 이상이냐는 굉장히 중요한 내구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안경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다 이렇게 한번 헹군 다음에 먼지를 떨어내고 닦는 게 가장 좋은 관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석들도 여러분들이 무조건 막 이 천으로 닦기보다는 먼지를 먼저 털어내고 세척을 하는 게 보석을 오랫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시키면서 착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수정 같은 경우는 이 우리나라의 그 언양 자수정이 세계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양이 산출되지 않고 폐강 단계에 있어서 뭐 거의 산출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자수정은 이 바이올렛 바디 컬러에서 붉은 색감을 두고 나타나면 뭐 적포도주 색깔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붉은 색깔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치 있는 자수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언양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두운 느낌, 또 붉은색의 느낌이 들고요. 이제 브라질산이나 남미산 또 중국산들은 조금 엷은 색조를 띠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크게 자수정이 비싸진 않지만 물론 이제 가격의 변화들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은 뭐 자수정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캐럿당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몇만 원 단위로 거래를 하지만 언양 자수정 같은 경우에 거래가 됐을 때는 거의 뭐 캐럿당 몇십만 원씩 거래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지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이제 거래가 됐고요. 그밖에 뭐 잠비아산이나 뭐 우루과이산 이런 이제 산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포물로 이제 자수정에서 이상함유물이나 또 지금 그 침상 내포물들 그리고 또 이제 뭐 게타이트라고 하는 그런 이 내포물 또 렙토크로사이트라고 하는 그런 내포물 그러니까 주로 다 이 침상이나 결정물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데 뭐 모기 뒷다리 형태처럼 가늘게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모르실 때는 결국 뭐 바늘처럼 얇은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침상 내포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에서 이제 저렇게 노랗게 나오는 수정을 우리가 시트린 아니면 황수정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황수정 옐로우 퀄츠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뭐 보석의 이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수정은 에머시스트, 또 황수정은 시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액체 내포물 또 뭐 이상함유물 이런 것들이 황수정의 특징이고요. 자수정과 황수정이 저렇게 반반씩 파티칼라드로 나오는 것들을 자황수정. 그래서 에머시스트 시트린을 이제 줄여서 에머트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포물은 뭐 똑같습니다. 액체 내포물이나 뭐 침상 내포물들이 관찰될 수 있는 보석이고요. 백수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락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락 크리스탈에서 유래가 돼서 시중에서
이거 크리스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주로 유리 제품들이 옛날에 백수정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거 크리스탈이에요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이제 오용됐던 경우들이고요. 바로 백수정을 우리가 뭐 이 화이트 컬치나 이런 명칭을 부르는 게 아니고 락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영문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액상 내포물이나 이상 함유물이 이 수정에서는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내포물이고요. 특히 이제 자수정 같은 경우는 합성 자수정도 많이 유통이 됐었기 때문에 구별하는데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 자체가 또 내포물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내포물이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부득이 보석의 이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치가 높고 낮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석학적으로 유색 보석의 천연 유무를 판별할 때 가장 결정적인 수단은 확대 검사입니다. 그 확대 검사에서 내포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때로는 검사 결과를 확증짓지 못하고 유보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수정 안에 저렇게 침상 내포물이 나타나는 경우를 루틸레이티드 퀄츠, 침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이제 옐로우에 금홍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약간 이 어두운 갈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침상 내포물의 색깔 때문에 백수정의 바디 컬러 가지고 노랗게 보여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침수정이고요. 밀크 퀄츠는 유백색의 뿌옇게 보여지는 그런 수정을, 그러니까 투명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굴절류 측정과 색깔을 가지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비슷한 패턴을 가진 게 바로 로즈 컬츠예요. 약간 핑크 색감을 띠고 있으면서 투명도는 STP에서 TL 정도 되는. 그래서 외관의 형태 보시면 되고 내부를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검사해 보게 되면 액체 내포물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수정은 이제 연기와 같은 갈색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모키 콜치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연한 갈색을 띠고 있죠. 내포물은 이제 액체 내포물이 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수정을 구별하는 것들은 뭐예요? 이 수정이라고 하는 보석은 SiO2가 결정질의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 것을 수정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색깔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자수정, 황수정, 자황수정, 그리고 침수정, 밀키 퀄츠, 그리고 이렇게 스모키 퀄츠, 이런 식으로 보석의 이름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깔에 따라서 보석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로즈 퀄츠는 아주 엷은 핑크 색감을 띠고 있습니다. 로즈 퀄츠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침상 내포물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침상 내포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면 캐버션으로 연마했을 때 이거 기억나시죠? 보석의 내포물에 빛이 반사돼서 에스테리즘 효과가 나타나는 스타 루비, 스타 사파이어, 스타 스피넬,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수정에서도 특히 이 로즈 컬츠에서 침상 내포물에 빛이 반사돼서 스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퀄츠에서는 스타 퀄츠도 왕왕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되고요. 자, 어벤츄린 퀄츠는 이 퀄츠 안에 녹색의 운모 내포물이 방향성 있게 배열되면서 특수 효과, 어벤츄레센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보석이 되고요. 이런 어벤츄린 퀄츠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확대 검사를 하게 되면 녹색 운모 내포물이 방향성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스타 퀄츠입니다. 내포물 안에 침상 내포물이 배열되어 있어서 6줄기의 에스테리즘이 나타나는 스타 퀄츠. 그리고 이제 이 투명한 수정 안에 우리가 이 녹색의 염료를 강제적으로 주입해서 만든 것들을 염색, 녹색 퀄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열을 했다가 찬물에다 색소를 녹색의 염료를 넣어놓고요. 집어넣게 되면 깨지면서 싹 스며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퀸츠라고 하는 퀸츠크랙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균열을 만드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균열을 만드는데 녹색 염료가 싹 빨려 들어가면서 색소 침투 흔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염색 녹색 퀄츠 같은 경우는 현미경이나 또 육안으로도 가능할 수 있고요. 루프로, 그러니까 10배 루프를 통해서도 보게 되면 저렇게 염료가 아주 막 핏발 쓴 것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 또 짙게 막 들어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감별하는 데는 이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내가 정확하게 감별하는데 조금 좀 석연치 않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분광기 스펙트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이 염색 녹색 컬처를 보게 되면 650에서 670 나노미터의 넓은 밴드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염색 보석의 특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보석은 이제 오팔.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SiO2가 주로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약 3에서 10%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출되면서부터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해서 관리하는 데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요. 10월에 탄생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팔 안에 녹색과 청색이 아주 배열이 이쁘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가장 가치 있는 오팔은 특히 적색의 저런 이 광반, 칼라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색에 구별되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디 컬러는 어두운 색으로. 근데 그런 오팔들을 이제 우리가 일명 블랙 오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탕 색깔이 블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바탕이 주로 청남색이나 청회색이나 어두운 계열로 나오면서 그 표면에 저렇게 무지갯빛을 갖고 나타날 때 가장 좋은 오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증발되니까 항상 너무 뜨거운 강선에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수분이 증발돼서 오팔에 균열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균열이 생기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보석이 됩니다. 오팔의 이제 그 무지개 형태들 이 전체 이 나타난 특수 효과를 우리가 플레이 오브 컬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내포물 안에 이렇게 막 붓으로 그려졌던 미세한 선적 조적들이 이 바로 이 천연 오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각각의 색깔의 무늬들이 선명하게 갈라지지 않아요. 천연 같은 경우는 그 경계선들이 조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대로 합성 오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게 막 변화합니다. 그것도 이제 감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이 백색의 오팔, 화이트 오팔 계열에다가 이 설탕을 투입시켜서 설탕 처리한 오팔들도 예전에 일부 이제 감별이 됐습니다. 근데 감별하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제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후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흑색의 반점, 여러분들 하얀 종이에다 후춧가루 이렇게 뿌리면 검은색 점들이 쫙 있잖아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설탕 처리 오팔이다. 요즘은 이제 많이 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일부 화이트 오팔에서 블랙 오팔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설탕 처리를 한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이 염색 처리나 뭐 충전 처리들이 있습니다만 자주 발견되는 사례는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탕 처리 오팔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점적으로 막 찍혀져 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설탕 처리 오팔의 특징이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블랙 오팔입니다. 블랙이나 그레이나 블루 계열의 바디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가장 고가이고 이 대표적인 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출되는 이 블랙 오팔이 가장 높은 가치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이트 오팔 같은 경우는 그 유백색을 띠거나 화이트 색깔을 띠면서 플레어 오브 컬러 현상이 나타나고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서 이제 유색 효과가 나오는 것들. 또 바탕 색깔이 오렌지 색깔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파이어 오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이어 오팔은 또 멕시코가 주산지입니다. 그 안에 무지갯빛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비싼 오팔로 거래가 되고 오팔이지만 이런 플레이 오브 컬러 현상이 없이 그냥 나오는 걸 우리가 커먼 오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커먼 오팔은 가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 오팔은 암석에 이렇게 붙어 나오기 때문에 이 오팔층이 얇게 돼 있을 경우는 암석까지 같이 연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볼더 오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암층을 같이 포함해서 이제 연마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팔의 가치 평가는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내구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훨씬 가치 있는 오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파이어 오팔이 되고요. 밑에 있는 그림이 바로 볼드 오팔입니다. 암석과 같이 연마를 해서 안정성 있게 이제 오팔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합성 오팔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의 실리카 구조자를 만들어서 천연과 좀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주로 이 합성 오팔은 이 블랙 오팔들을 많이 이제 모방해서 만들어내고요.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이
광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색한 그런 모자이크 현상의 광반 구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명확하고 거기에 또 이 뱀 껍질 형태의 뱀 표면 껍질 모양의 그런 조직들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가 이 합성 오팔이다. 또 측면 쪽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기둥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내포물들이 합성 오팔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통해서 천연과 합성의 이 내포물 차이를 두고 천연 합성을 구별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접합 오팔, 오팔과 암석을 이건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도 오팔과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볼도 오팔은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같이 연마한 거고 이 접합석, 더블릿이나 트리플릿은 2개로 붙였냐, 3개로 붙였냐의 차이인데 오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접합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포치의 짧은 판에다가 오팔을 붙인 것들을 이제 더블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위에다 다시 캡을 씌워 놓은 것을 트리플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중 접합석, 3중 접합석. 감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측면 쪽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리 잘 붙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보석 종류들을 붙였다라고 하는 그런 접합의 경계면들, 경계선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제 모조 오팔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유리 재질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슨 반짝이는 그런 조각들을 강제로 집어넣어서 조악하게 만들어낸 종류들이 많이 있고요. 보석용이보다는 액세서리용으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오팔들이 오팔이나 플라스틱, 모조 오팔 종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까지도 공부를 했고요. 우리가 벌써 지금 이제 오늘 엠버, 산호, 수정, 오팔, 이제 마지막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은 유기질 보석에서 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또 가장 우리 이 소비자들이 사랑하는 그런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은 이제 예물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6월의 탄생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건강과 장수를 의미해서 요즘 이제 신부들에게 그런 의미로 이 예물용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는 보석이 바로 이제 진주가 되겠고요. 진주는 여러분들 좀 구별을 잘 해두셔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나눕니다. 천연산호. 이 천연산호는 천연의 조개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들을 내추럴 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천연의 조개를 사람이 인공적으로 양식해서 만든 것들을 컬처드 펄, 양식 진주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적으로 플라스틱이나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진주처럼 비슷하게 만든 것들을 이미테이션 펄, 그래서 모조 진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천연 진주는 뭐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개 안에 이 이물질이나 기생충 알이나 그런 것들이 외토막 안쪽으로 딱 꼽히게 되고요. 그걸 이제 이 조개가 내보내기 위해서 막 분비액을 막 발산하게 되는데 그 분비액이 계속 쌓여지면서 이제 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연적으로 생성될 확률은 그만큼 이제 낮아서 정말 귀한 보석이었고요. 일본의 미키모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식을 한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양식 진주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해수 진주와 담수 진주. 해수는 바닷가에 사는 조개에서 양식을 한 걸 의미하고요. 이 담수 진주는 이 강가나 호숫가에서 민물 진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해수 진주도 또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아니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해수 진주에는 우리가 남양 진주라고 하는 것과 아고야 진주, 그리고 흑 진주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 남양 진주는 말 그대로 이 남태평양에서 자는 조개에서 산출되는 진주여서 크기들이 큰 것들을 총칭하는 진주로 남양 진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고야는 대략적으로 진주의 크기가 10mm 이하인 그런 이 진주를 아고야 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전에는 천연 진주는 이 페르시아만, 근데 이 페르시아만 쪽이 지금 원유가 또 산출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조개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천연 진주가 이제 발견되는 경우가 극히 적어졌고요. 1907년에 미키모토에 의해서 양식 진주가 개발이 돼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진주의 구조를 지금 보시고 있고요. 이 우리가 내측 외토막하고 이 또 외측 내토막 세포 그 뒤에 이제 컨큐얼린과 방에서 그리고
아라고나이트가 결합되면서 이제 진주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통상적으로 이 안으로 침투되어 있는 것들이 이 계속 층들이 이제 그 분비액을 발사하는데 쌓이면서 이 크기를 만들어내고요. 그렇다 보니까 천연 진주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대신 양식 진주는 원형의 핵을 강제로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분비액이 쌓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진주는 거의 대부분 원형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원형의 형태를 띠는 게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이 양식 진주에 보게 되면 이 우리가 벽돌을 쌓아놓듯이 계속 층층이 쌓아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간섭이나 이제 회절 현상을 그 층층마다 서로 틀리게 일으키는 거고요. 그렇게 틀리게 일으키기 때문에 바로 진주라고 하는 보석에서 오리엔트라고 하는 무지갯빛 광택의 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고야 조개의 이제 실제 모습이고요. 그 조개 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진주가 보여지시죠? 바로 거기에다가 핵을 집어넣고 이 피층을 붙여놓은 거에 이제 진주층이 쌓이면서 저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해수 진주 같은 경우는 조개 하나당 1개 진주가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게 바로 진주의 이제 이 단면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샘은 이제 전자현미경이고요. 이 전자현미경 약 4,000배로 확대했을 때 아라고나이트 판상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죠. 일반적인 뭐 현미경이야 뭐 기껏해야 100배 정도일 테니까 몇십만 배까지 확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층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석의 내부 구조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진주를 만드는 이 조개들은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고야 폐 같은 경우는 아고야 진주를 만들어낸 폐고요. 우리가 이제 핑크 막다다나 뭐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백진주를 만들어낸 남양진주를 만드는 이 조개들, 흑진주를 만드는 조개들, 담수진주를 만드는 조개들의 종류들이 따로 있고요. 보통 남양진주 같은 경우는 제 손바닥 크기 이상 되는 크기로 나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크기고요. 아고야 조개는 한 반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조그만한 조개에다 이 진주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고야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0mm 안쪽에서 많이 산출이 되고 이 남양진주 같은 경우는 뭐 10mm 이상, 뭐 15mm, 16mm, 17mm 크게 나올 때는 20mm 이상의 진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렇게 그 조개 껍질을 우리가 mother of pearl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쉘도 유기질 보석의 종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나전칠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전복의 껍질이나 이런 조개의 껍질들에서 무지갯빛 광택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붙여서 이 장신구나 뭐 농 우리가 얘기하는 자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쉘을 이용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리엔트 광택을 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고야 조개를 펼친 거고요. 일본의 그 양식, 특히 이제 그 고베 쪽에서 이 진주 양식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개는 수온이나 먹이에 되게 까다로워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고야 조개를 가져와서 이 통영 지방에서 이제 양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개량시킨 겁니다. 처음에 갖고 왔을 때는 거의 다 폐사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 그쪽 고베 지역에서의 어떤 플랭크톤과 이 우리 남해 지역, 통영 지역의 그 플랭크톤의 차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만큼 까탈스럽고 이 관리하기 어려운 게 바로 진주 양식이라는 거, 또 조개 양식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고야 조개의 모습입니다. 자, 아고야 조개에서는 이렇게 이제 화이트 계열, 옐로우 계열, 골드 계열로 나와 있는데 화이트 계열이라고 하지만 약간의 핑크 톤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아고야 진주에서 나오는 핑크 톤은 전부 다 조색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염색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주 이 평가 기준에는 조색 처리는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고야 진주에서의 이 핑크톤은 저렇게 색깔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핑크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요. 거의 백색 계열이나 옐로우 계열이 주로 이제 나타나는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접회는 바로 이 남양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조개입니다. 조개 크기가 크고요. 남태평양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는 조개 종류입니다.
크기가 10에서 한 20mm 정도 되고요. 지금 사진은 여러분들 약간 좀 원형이 아닌 것들이지만 원형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훨씬 더 진주층이 두꺼워서 이 일반적인 아고야 진주보다 깊은 색감을 갖고 있고 가격도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의 이 거래 단위는 우리가 1몸매 3.75g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데 국제적인 거래는 몸매당 거래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주로 크기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10mm, 11mm, 12mm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해서 뭐 어쨌든 크기가 크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지만 국제적인 거래와 국내 거래가 좀 틀리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백접회의 모양과 또 그걸 이용한 이제 장신구입니다. 뭐 원형의 이 진주가 가장 가치가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흑접회 같은 경우는 이 보통 타이티 쪽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진주가 나와서 타이티 진주라고도 얘기하는데 흑진주입니다. 이 약간의 흑회색 이제 그런 색감들을 갖고 나타나고요. 그 옆에 제가 초콜릿 진주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넣어놓은 건 이 초콜릿 색깔을 띄고 있는 건 다 염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입 시나 거래 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직사광선이나 굉장히 높은 온도에 노출되게 되면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처리 진주로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흑접회에서 나타나는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블랙 계열들 사실 저렇게 흰색을 띠는 것들은 뭐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흑진주에서는 가장 좋은 컬러를 공작의 깃털 색깔과 같은 우리 일명 피코크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녹색감을 띠면서 거기에 무지갯빛이 팍 도는 그래서 우리 그 파리의 그 날개 부분에서 보면 그런 나오는 광택이 있죠. 그런 느낌이 바로 이 흑진주에서 가장 선호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한 녹색감을 띠면서 이 금속의 광택을 느낄 정도로 광택이 좋을 때. 그래서 진주는 그런 광택과 바디 컬러의 색감 그리고 오리엔트의 강함 정도가 진주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흑접회 사진과 이 흑진주를 지금 이제 그림으로 본 거고요. 이 캐시진주는 핵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세포의 피스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형의 형태가 아니고 저렇게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난 진주를 우리가 이제 캐시진주라고 보통 부르고요. 광택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원형이 아니다라는 거. 캐시진주의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부정형의 형태, 바로크의 형태로 이제 주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이 마베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원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진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마베 진주, 반원 진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개 안쪽 부분에 반구형의 패를 붙여서 이 반구형의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원형보다는 당연히 가치가 좀 떨어지고요. 아까 제가 해수 진주에선 한 개가 산출되는 게 주로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반원 진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붙여서 우리가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베페, 반원 진주들의 종류고요. 이 전복패는 우리나라 이제 그 제주도 완도에서 이 만들어낸 전복 진주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양식 진주로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광택을 갖고 있는데 이 전복이라고 하는 게 단패여서 쌍패로 돼 있을 때는 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패 종류는 이게 우리가 사팩 시술 작업을 하고도 이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전복 진주는 굉장히 고가로 거래되는 그런 진주 중에 하나가 되고요. 이 콩쿠 진주는 핑크 색감을 띠고 있는 무지갯빛 광택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진주를 콩쿠 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꽃이 이렇게 나는 것처럼 표면에 이 화염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진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콩쿠 진주입니다. 핑크 색감이고요. 뭐 이렇게 불꽃이 싹 올라오는 것처럼 느낌 보여주시죠? 이런 것들을 콩쿠 진주라고 한다. 그다음 담수 진주는 전 세계 약 90에서 95%를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 삼각 진주입니다. 이 삼각패 안에 여러 개의 이 진주들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크기, 굉장히 다양한 형태,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광택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바풀떼기 진주부터 시작해서 쌀알 진주 뭐 이런 표현, 라이스 진주라고도 얘기하는데 다양한 형태로 산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진주 양식을 제가 이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주는 이 우리가 천연의 조개에다가
이 강제적으로 사팩 시술을 하고요. 거기에 이 양생 과정을 거쳐서 먼 바다로 충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몇 년 동안 대략적으로 2년에서 4년 정도 양식을 하게 되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진주 양식의 과정인데 사팩 수술 전에 벌써 이제 조개들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요. 이 조개들을 강제로 입을 벌리는 게 아니고 나무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쐐기 박기 작업을 합니다. 이 쐐기를 박아서 육질 부분이 조개의 외투막 부분 종류가 느슨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바로 이 피스, 그다음에 이 핀셋 등을 이용해서 이제 시술할 작업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개의 외투막을 잘게 쪼개서 그걸 피스로 만들어낸 다음에 핵을 집어넣을 때 같이 붙여서 넣습니다. 핵만 집어넣게 되면 얘가 좀 과민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서 지금 저 피스가 바로 이제 이 핵에다가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개 안쪽 부분에다 강제적으로 이제 시술 작업을 하는 게 사팩 시술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팩 시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보관해서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한 다음에 먼 바다로 이제 끌고 나가서 먹이가 풍부한 지역에서 이제 진주층이 만들어지게끔 조개를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보통 한 2주마다 조개 표면을 청소해 줘야 되는 게 이 이물질들이 많이 있게 되면 그 조개 플랑크톤 먹이들을 걔네들이 다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 관리가 필요하고요. 저렇게 이제 망에다가 보통 7단 정도로 해서 한 2년, 3년 정도 양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지나면 이제 바로 원주를 채취하는 과정이 진주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진주 형성은 이제 우리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안에 진주 형성을 시키고요. 그 진주층도 우리 측면에 아라고나이트의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통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 지문을 찍어 놓은 것처럼 표면에 나타나는 흔적을 확인하게 되면 바로 양식 진주와 모조 진주 구별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진주를 여러분들 그 치아 부분에다가 깨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 보시게 되면 약간 사각사각한 느낌이 나게 되면 양식 진주, 미끄덩하고 문질러지게 되면 모조 진주. 아주 확실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진주의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진주의 핵과 그 사이드의 진주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진주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좋은 진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주에서 보여지는 그런 간섭색들, 핑크톤이나 실버 화이트나 뭐 이런 계열들이고요. 지금 이제 화이트 계열이나 골드 계열들의 사진들, 또 이 푸른 색감을 띠고 있고 지금 이제 측면의 사진들 보이시죠? 그 측면 두께가 바로 진주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층은 요즘은 진주 평가할 때 두께를 평가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광택만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진주의 광택은 표면에서 얼마나 반사가 많이 되느냐. 그래서 내가 봤었을 때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광택이 좋게 되면 바로 아주 좋은 진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공은 이제 우리가 표백 처리하고 조색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색깔을 넣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고야 진주 같은 경우에 핑크색으로 만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모조 진주를 검사하는 건 지금 표면에 그 뭐가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게 된 모조 진주고요. 이 치아 감별 실험을 하게 되면 꺼끌하고 매끄러운 느낌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낼 수 있고요. 현미경을 봐서 지문상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양식 진주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를 구별하는 건 액선 투과 방법을 이용해서 핵이 있는지의 여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검사가 되고요. 또 이제 이 염색한 것과 염색하지 않은 천연 블루의 이 진주 같은 경우는 광투과를 이용해서 그 흔적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진주의 감별 방법들이 되고요. 진주는 이 줄로 되어 있는 비드일 때는 실을 주기적으로 교환해야 되고요. 항상 산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서 뭐 가급적이면 아무런 이물질이 안 닿는 게 오랫동안 진주를 착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 방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의 손질법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유기질 보석의 대표 보석들이죠. 호박과 산호와 진주를 공부를 했고요. 또 수정과 오팔까지 포함해서 우리 보석학 일반에
대단원의 유석 보석의 특징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조금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못했던 부분도 뭐 일부 있으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10강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부족한 것들도 다시 또 공부를 하시고요. 대신 이 보석이 어떻게 채굴되고 또 어떤 형태로 연마가 되고 또 어떤 처리가 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보석과 인간이 합성이나 모조로 만들어낸 보석들을 구별하는 방법들, 또 천연 보석 내포물의 특징들, 어떠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순서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석학 일반에서는 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석감정사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보석학 일반, 보석감별법,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또 보석 가공 기법까지 약간의 크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더더욱더 이제 보석학 일반은 이 보석의 종류와 양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유색 보석에 대한 것들도 계속 여러분들이 보강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식강 수업과 더불어서 이 보석학 일반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